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모레부터 본격적인 장거리 이동이 시작될 텐데요. 언제 출발해야 교통정체를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수단은 10명 중 9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휴가 짧은 만큼 교통 혼잡은 예년보다 더 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간 이동을 보면요. 이동 시간을 보면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요. 고속도로 갓길 개방과 또 대중교통 증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이고요. AI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과 특별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동계획 세우실 때 이런 대책들과 실시간 교통 상황 꼭 확인하시고요. 장거리 운전 앞두고 차량 점검도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2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요. 미국 MG판 월든으로 불리는 책인데요.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라는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설날을 앞두고 계란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최근에 계란값 급등 배경에도 담함이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계란을 살 때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껍데기에 찍힌 숫자인데요. 이 숫자를 보면 이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 복지나 생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끝자리가 1번이나 2번, 자유방사 또는 축산의 방사 환경에서 자란 이 닭의 계란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계란 껍데기에 찍힌 사육 환경을 뜻하는 이 숫자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식별번호, 2번 난각번호.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앞서 올해 설 명절 연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780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이동을 앞두고 마음 졸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가축 질병이 이어지고 있는 축산 분야인데요. 특히 외부 접촉에 의한 질병이 농장 내로 유입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농수산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축 질병 확산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요. 올 들어서 지난달 16일 강릉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제주와 경북,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널뛰듯이, 말 그대로 정말 널뛰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제 9일에도 나주에서 한 건이 또 추가되면서 총 10건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네.
3주가량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우려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이나 확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농장과 거리가 지금 너무 멀기 때문인데요. 또 역학조사 전문 인력이 엄청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유형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적으로 반입된 축산물 등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역학조사를 사실 진행해 왔었는데 네. 지금은 수입된 사료 원료, 축산기자재 그리고 또 야생 동물로까지 확장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고강도 방역이 현재로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혹시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단 방역 말고는 사실 농장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 차량의 거점 소독 의무화를 비롯해서 10개의 행정명령 그리고 또 6개의 방역 기준을 공고를 해서 이걸 꼭 지켜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번 설명제는 농장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을 좀 지양을 하고 농장 내부로 다시 들어갈 때는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대적인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돼지 농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물품이나 숙소에 대한 환경 검사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퇴비사나 가축 사체에 대해서도 함께 환경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로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생 지역이 너무 멀리 여기저기 군데군데 지금 떨어져 있고 또 네. 사실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양분농가에서도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잠시 숨죽였던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이달 들어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하고 한 2주 정도 발생이 없어서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예산, 봉화, 거창, 세종 등지에서 추가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최근에 발생한 게 세종에 있는 농장인데요. 한 23만 마리가 넘는 산란개를 사육 중이어서 이제 대형 농장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는데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이번에 앞서서도 지난 5년 이내에 두 차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 평가액의 70%가 감액돼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70%나 감액이 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9일 발생건까지 합쳐서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2건 정도 됐는데 이 반면에 야외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이보다 더 많은 45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야외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장 발생건이 이거보다 좀 적다는 점은 좀 다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야외 바이러스 감출건이 많다는 건 그만큼 농장 외부 오염도가 높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만약에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그러니까 철새가 날아와서 활동을 할 만한 곳인 논이나 저수지, 하천 등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오염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지난 동절기에는 이게 한 2건 정도 됐는데 이번 동절기에는 무려 이게 25건, 10배 넘게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든 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새가 북쪽으로 이제 북상하기 전까지는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 지역 농장과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해 왔던 1대1 방역 전담 관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뭘 하시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농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 방역 조치가 준수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중앙정부에까지 보고를 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 조치도 취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야외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장 발생 건수가 좀 더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야 하고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방역 당국에서 이것만은 주의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이게 설명절인데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도록 모임을 갖지 말아 달라 이런 겁니다. 네. 모임을 가진 후 농장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지켜야 달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농장 종사자라면은 철새 도래지는 물론이고 농장 인근에 야생 조류가 서식할 만한 곳으로의 출입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요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설 명절이 가족 질병 주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이지 않는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러스와의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방역 당국의 당부들 다들 철저히 지키는 노력 중요하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요즘 자연이 살짝 인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살짝 인기예요? 살짝 너무 대놓고는 아니고 키워드가 팡팡 터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정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드닝 취미가 요즘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가드너 과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사실 정원이 없는 집이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그런 데들은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같은 것들이 뜨고 있거든요. 네, 저도 방송에서 비바리움 네.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 조건을 구현한 생태계 공간. 네. 그리고 테라리움은 그거를 유리병 안에 넣은 거. 그러니까 비바리움 같은 경우는 울타리 안에다가 막 다르군요. 약간 그 식물들 뭐 아마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끼도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 살짝 뭐 조그만 생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테라리움 같은 건 그걸 유리병처럼 좀 더 그 안쪽에 밀폐된 용기 안에 넣어 놓은 거거든요. 약간 테라리움은 어항 같은 느낌일까요? 맞아요. 예. 식물 어항. 식물 어항 예.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데 이게 도시인들의 로망이 된 것 같아요. 이 자연을 우리 집 안에 갖고 오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점점 그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있으면요. 저희 집은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정원인데 좋으시겠어요. 여름이면 벌레. 하여튼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잡초 많이 뽑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도시인들의 로망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책은요. 이 도시인이 이 로망을 실현하긴 했는데 너무 과하게 실현해서요. 그 도시인이 아예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네요.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네. 주말에만 간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 패트릭 허치슨의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라는 책이거든요. 아마 그래요. 이런 자연 쪽에 관심 있으시고 뭐 주말 농장 뭐 이런 거라도 하면서 자연과 뭔가 관계를 계속 맺고 싶다 이러신 분 있으면 오늘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숲속에 오두막을 짓는다. 이러는 게 이렇게 말하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월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 책 자체가 MG판 월든으로 알려진 책이에요. 네. 그 월든 하면 또 미국 문학의 정수 같은 책이죠. 아마 월든은 잘 모르셔도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라든가 소설 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네.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보시면 학생들이 동굴에서 비밀 회합을 하거든요. 그 비밀 회합을 할 때 들어가는 막 주문처럼 자 우리가 지금 비밀 회합을 시작하겠어라고 하면서 처음에 주문을 외우고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 시를 같이 외우고 시작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미국 시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시가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나는 숲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 구절이에요. 월든에 나오는 건데 그걸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그 미국에서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 책이거든요. 네. 월든 같은 경우. 그만큼 그 미국인들의 어떤 그 애착이 남다른데 이에 비견을 할 책이면 사실은 이 책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인 거죠. 그럼 지금 비견할 만할 책이라고 네.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져요. 그 월든을 사실 최애 책으로 꼽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교수님. 저도 일단 월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월든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아하냐면 이거를 에세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네.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관찰일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르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그 시처럼 소개될 정도로 시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들어서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사회 실험의 관찰 보고서 같은 책입니다. 관찰 보고서요. 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굳이 이제 돈 그런 거 말고 돈 한 푼 없이 숲속에서 살아보겠어. 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실제로 문명과 어떤 연을 끊고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산 기록이거든요. 네네. 이 사회 실험이 그러니까 영향을 여러 가지로 미치는데 그런 것들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 그 예능 PD 중에 나영석 PD 있잖아요. 왜요? KBS 왜 출신.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나영석 PD가 KBS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네네. 나가시기 직전에 1박 2일 하다가 뭔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가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모 없이 살아보기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살아보기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네.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네.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되게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네요. 그런 식으로 뭐 없이 살아보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월든의 사회실험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 나영석 PD가 네. 다른 데 가서 소지섭 씨랑 박신혜 씨 나오는 그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아예 월든 컨셉의 예능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집 오두막 안에서 살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하루에 그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 네네. 그것도 사실 월든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네. 나영석 PD님이 그 월든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렇게 아마도 보면. 예, 그거를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보기엔 월든에서 정말 많이 영향을 받았다. 예능 프로그램 자체 컨셉이 여행 아니면 보통 그런 거니까 네. 저는 월든의 사회 실험을 예능적으로 하면 이렇게 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월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그 패트릭 허치슨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네. 라는 이 책에 네. 월든과 비견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비슷할까요? 비슷한데 또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네, 월든 책을 보면요. 저는 월든이 왜 좋냐면 같이 숲속을 산책하는 느낌 막 이런 게 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숲속 산책이 아니라 숲속에서 캠핑을 하는 느낌입니다. 우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네. 문체 유려하고 세심하고 위트 재미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위트와 재미가 있다 보니까 네. 유쾌한 친구랑 같이 즐거운 캠핑을 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월든보다 위트랑 재미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근데 월든도 위트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그런 캠핑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월든이 숲속 오두막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거는 똑같은데 월든은 숲속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오두막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원제는 케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제가 정말 딱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오두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숲속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오두막을 짓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도 마지막에 결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왜요? 완전 반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반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이 반전은 후반부에. 네, 궁금한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 네. 과연 어떤 반전일까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장르는 에세이일까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네. 이게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우길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안에 서사도 있고 스토리도 꽤 있는 거거든요. 네. 집을 짓는 이야기다 보니까 옆집에서 뭐 우리 땅 침범했네 오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네. 그런 약간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이야기는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취업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없이 회사 생활을 하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좀비처럼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7,500달러짜리 오두막집이 나온 걸 발견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동에서 가가지고 이 7,500달러에서 내가 깎아서 뭐 4,000, 5,000이면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갔거든요. 네, 7,500에서 4,000으로 네, 갔는다. 그 정도면 왜냐하면 내가 오두막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충동적으로 간 거예요. 딱 봤는데 보고서 7,500달러에 샀습니다. 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전혀 깎지 못하고. 진짜요? 근데 그 주인이 협상 능력이 뛰어나서요. 이 사람이 당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주말 별장을 계획해 본 적도 없고요. 집을 수리해 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7,500달러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빌려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 없잖아요. 다 없는데. 그 중에서도 생각이 제일 사야지. 없는 사람인 거죠. 갑자기 이렇게 충동 구매로 7,500달러짜리 샀으니까. 근데 이게 충동 구매를 아무리 샀다고 네. 해도 숲속 오두막을 산다는 건 또 되게 의외네요. 그렇죠. 네. 저 이게 7,500달러짜리라면 지금 네.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땅이 있고 또 어쨌든 집이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싸게 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서울 땅을 생각을 하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파트나 이런 게 비싸니까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네. 서울에서 제일 싼 땅이 어딘가? 어디예요? 그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30번지 일대랍니다. 이때가 자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공시지가긴 하지만 평당 2만 원 조금 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예. 근데 시골 저기 어디 땅 가면 평당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치자면 이 오두막은 시애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에 자리 잡은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치가 뭐 전원주택 단지처럼 잘 조성된 곳이 아니라 근데 그런 오두막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싼 오두막들이 몰려 있는 그런 단지긴 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살는지 모르는 거기다 그래도 주말 이웃이 별장인데 있는 거네요. 오두막 다 주말 이웃들이? 별장인데 싼 네. 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파티라든가 네. 뭐 좀 질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약간 바가지 썼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그러니까 가격인데도. 그 7,500달러가 네. 좀 바가지 쓴 금액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처음에 한 거죠? 깎아서 3, 4천 달러에 샀으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충동 구매를 한 거잖아요. 네. 조사를 안 하고 아주 덜컥 산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오두막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오두막을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그런 이야기면 이게 이제 에세이라기보다는 이게 자기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나만 따라하면 돼 뭐 이런 정도의 맞아요. 책이겠죠.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샀는데. 그냥 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무렵에 작가가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못 느끼는 상황?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용기도 없어서 그냥 네. 좀비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오두막을 산 건데 사실 그 전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하는 거지 생동감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일상. 네. 근데 이 오두막이 이 사람의 탈출구가 된 겁니다. 주말에 텐트 치고 가가지고 친구들과 맥주 마실 장소 이런 것들을 조금 거하게 마련한 셈인데 그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돼요. 어떤 면에서 신의 한 수로 느끼게 된 걸까요? 일단 오두막이 워낙에 넓고 좁고 그 문짝도 비틀려 있거든요. 네네. 문도 안 닫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자마자 이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면서 그
거기는 홈디포라고 DIY로 자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구 재료 파는 곳이 있거든요. 네. 맨날 거기 들려서 뭘 사가지고 이제 오두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치죠. 그 처음에는 잘 못 고쳤는데 나중에는 간이 싱크대 같은 것도 만들고 우와. 화목난로도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또 오두막이 워낙 조그마니까 조그만 화목난로도 맞춰가지고 여기다 넣고 하면서 오두막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기당해서 다 써져가는 오두막을 잘못 사가지고 네. 그 완전히 고생한 이야기 그런 것 같은데 이 수리하고 확장하는 그런 과정 있죠. 네. 여기서 작가가 삶의 생동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수리를 잘 해내면은 또 성취감, 또 자존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매 주 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가는데 또 네. 매주말도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두막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주말에 가서 하는 날은 그렇고 안 가는 날은 또 가서 오두막을 어떻게 고칠까? 이걸 넣어볼까?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우와.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와. 그러면서 자신의 좀 좀비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주말에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가서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도 오두막 고치는 일을 하는 건데 네. 이게 힐링이 될까요? 아니, 그게 웃긴 게요. 제가 그저께인가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네. SNS에 주말에 너무 힐링 잘하고 왔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암벽을 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힐링이지?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막 주말에 뭐 양평 가서 100km 자전거 타고 왔어, 힐링하고 왔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 죽잖아요. 죽죠. 100km 자전거 타면 죽거든요. 100km를. 생고생하고 온 얘기인데 그게 힐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힐링이라는 게 보기에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때 그때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주인공이 오두막을 고치면서 계속 힐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친구들도 자주 가거든요. 네. 사실 정말 꽤 많은 친구들이 작가의 오두막을 거점 삼아서 드나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그 마음 맞는 친구들 주말 별장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마음이 되게 많이 맞아야 돼요. 왜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잔씩 줘요. 네. 자, 일단 한 잔씩 마셔야 해서 한 잔씩 먹으면 됐지? 자, 일어나 해가지고 같이 네. 혹시 일해야 되나요? 너는 여기 망치 잡고 여길 두드리고 너는 이걸 잡고 하면서 친구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게다가 수리 항목도 처음에는 네. 문 좀 뭐 바로 잡고 이런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친구들과 간이 화장실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머, 특히 일이 커졌네요. 굉장히 커져요. 이 사람이 점점점 뭔가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서 큰 거로 자꾸 가는 거죠. 아, 그 여기 중에 오두막 기초 교체 공사까지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오두막 전체가 어디 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틀이 낡아가지고 그 틀 자체 오두막을 들었다가 그 틀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사잖아요. 아니 정말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 쓰러져가는. 그래서 이제 그 7,500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 하필이면 그 기초 교체 공사할 때요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네네. 이거를 친구랑 둘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대목을 읽을 때는 같이 비를 한 바가지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되게 막- 묘사도 좀 잘 됐나 보네. 되게 그 글을 잘 써요. 아. 재미있게 쓰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해서 네. 정말 그래서 월든이란 말도 나오는 건데 어쨌든 작가는 맥주 한 잔으로 친구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이 착취를 계속 당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도 이 오두막이 도시 생활의 탈출구였던 거예요. 그 같이 아. 오두막을 만들어가면서 친구들도 재밌어 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과 이 작가는 이 오두막이 레고 장난감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엄청 거죠. 큰 레고 장난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숲속의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저는 그 자연이 느껴지면서 피톤치드 냄새가 좀 날 것 같고 그쵸, 그럴 그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집 수리가 진짜 주된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그 피톤치드 에세이가 아니라 톱밥 힐링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읽다 보면 진짜 톱밥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전기톱 돌릴 때 그 기름 냄새 있죠.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요? 진짜 네. 오두막이 주된 그런 스토리군요. 오두막 수리 스토리라니까요. 처음에 작가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조이스틱 정도를 손에 드는 그런 전형적인 도시의 네.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손에 조이스틱 대신에 망치와 못이 들려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만약에 저라면은 아예 네. 엄두도 안 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네네. 그 수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엄두를 내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아니 그래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문이 안 닫히니까 일단 문을 고친 거죠. 와. 그리고 근데 너무 뻑뻑하니까 평상 같은 걸 또 침대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엄두를 내고 산 게 아니라 일단 사고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적응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너튜브 다 찾아보고요. 완전 초보였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주말에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도 써요. 우리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업무 시간에 너튜브를 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말에 가가지고 또 적용해서 해보고 막 그런 거라서 이 과정에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관찰 예능 같은. 네. 약간 요즘에 관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나 혼자 짓는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작가팔사 뭐 이런 사람이 그 잘 못하는데 혼자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뭔가 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보는 우리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설정 이런 설정도 그렇지만 재미있게 쓰기도 해가지고 보는 게 진짜 관찰 예능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얼핏 들었을 때 그냥 재밌는 관찰, 경험담 같은 느낌이지 힐링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왜 힐링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요즘 힐링 같은 거 보면요. 예전에는 괜찮아 막 이러면 괜찮은 줄 아는 그런 책들도 많았거든요. 네. 요즘 그런 책 인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괜찮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걸 괜찮다 해도 사실은 괜찮지 사실은 않다. 나는 괜찮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만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니까 네. 이 책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비같이 하루하루를 살던 청년이 어느 날 오두막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런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두막을 만나기 전까지 작가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어떤 열정,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냥 근데 그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에 빠져서 나 이거 좀 벗어나고 싶은데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먹고 싶은데 그런데 뭐 배달앱을 찾아보거나 음식을 하거나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오두막을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할 일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오두막을 구상하고 주말 맞춰서 오두막을 꾸미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작가가 서서히 자신 삶의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와. 사실 이 작가는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기업의 카피라이터로 취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혼 없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메말라가는 삶에 정말 갑자기 오두막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 없이 또 하고 싶은 목표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은 그 삶에 가야 할 목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큰 꿈을 가지거나 대단한 결심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오두막이 작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네.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어떻게 네. 극복했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무슨 큰 위로, 행운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극복했다. 네. 그 꾸준하게 뭔가 하고 있는 거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오랜 세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던 방황하던 직장인이요. 네. 오두막이라는 소소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할 일, 그러니까 루틴하게 할 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진정한 힐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은 자신의 삶을 직접 치유를 한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이걸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럼 나의 오두막은 무엇일까? 그러게요. 그게 네. 운동이 될 수 있고. 네, 우리의 오두막은 무엇일까? 이게 예전에는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 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네. 성문 종합 영어 뒤편에 딱 써 있는 그게 맞아요. 이제 굉장히 큰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무슨 치밀한 계획, 엄청난 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무슨 치밀한 계획하에 오두막을 보금자리를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다 보니예요. 하다 보니 네.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거창하게 설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오두막도 결국 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찾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 가운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지금 김지윤님이 책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네. 저 오두막 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헷갈리셨나 봐요. 오두막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라는 제목이죠. 네,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라는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헷갈려. 항상 내 작은 숲속 오두막이라고 하거든요. 의로가 붙어야 돼요. 의로 붙어야 네, 의로까지 되는군요. 붙어야지 책 제목이 저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숲속 오두막으로였나? 작은 그쵸. 오두막이었나? 네. 이렇게 헷갈리네요. 박준하님이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 화려한 인테리어 서적이 아니라 정말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저도 추천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나의 오두막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정말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준하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공간이 무엇인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반전의 계기는 계시나 계획이 아닌 행동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전이란 말이 나서는데 아까 이 책에 큰 반전이 있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 네네. 정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에세이에 반전이 있을 구석이 있을까요? 근데 막 새로 나온 책에 반전을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설은 반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건 제가 그냥 반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도 못한 결말이 되거든요. 뭐예요? 이 막- 작가가 이렇게 그런 그 정말 레고 짓듯이 집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집 팔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집을 팔긴 팔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을 막 짓다 보니까 집 짓는 거에 너무 재미가 들려서요. 네. 결국 목수가 됩니다. 정말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로 목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내 삶에 그걸 찾았다라고 하면서 직업을 전환하게 된 거거든요. 와.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연히 산 오두막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고 저 말씀하신 적성도 찾은 계기가 되는데 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결국 이 오두막 짓는 이야기를 써가지고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올 정도로 작가가 굉장히 됐네요. 네. 큰 그 히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미국에서도 히트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반쯤 포기한 작가의 일도 이 집 짓는 것을 통해서 성공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직업 전환까지 하고 맞아요. 예전에 이뤘던 꿈도 찾고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진짜 드는 생각이 뭐라도 좀 해야 된다. 이건데 네. 그걸 정말로 잘 실현한 분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독특하고 되게 재밌는 작가인 것도 같고 네. 이 작가 캐릭터가 책으로 우러 나와서 음. 또 우리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맞습니다. 책인 것 네. 같아요. 자, 인사이트도 분명히 주고 있죠. 네. 교수님. 일이 안 풀릴 때요. 뭐 침잠에 있고 더욱 더 움츠러들고 그러면 기회는 더 희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뭐 퇴직하신 분, 갑자기 퇴직을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퇴직당해서 좀 그래 하면서 집에 계신 분도 많은데요. 네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이런 게 있네? 그런 정보가 있어?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책을 읽는 습관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책 있으세요? 없어요. 책을 사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일단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면 가방에 책부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일단 가지고 다니면 그걸 언제 펴볼까를 고민하지. 맞아요. 그 책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있어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콘텐츠로 성공하고 싶으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복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 복권을 실제로 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복권에 당첨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안심되는 건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실
정도로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아침부터 일찍부터 막 헤매고 뭔가 하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 그쵸.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질 그리고 내 것이다. 오두막을 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꼭 들으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은 네. 적성에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큰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에 조용히 읽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시안 교수님과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라는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난각번호였습니다. 0280님, 2298님 난각번호 정답 보내주셨고요. 새벽 녹즙 배송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문자 주셨네요. 네. 중복 당첨 여부 저희가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